산골 깊은 외딴 마을에 박서리포 슈리라는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시절은 엄격한 예법이 사람의 발목을 묶던 조선, 특히나 여인의 운명은 한낱 갈대와도 같던 때였지요. 서리는 시집 온 지 석 달 만에 남편을 잃고 상문살이 꼈다는 흉한 낙인이 찍힌 채 변수일 결함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거처하는 곳은 시댁의 안채가 아니었습니다. 본래는 묵은 곡식이나 녹슨 농기구를 쌓아두던 뒤뜰, 구석에 낡은 관광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사무제 산 요지가 채 지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부정탄다며 그녀를 이 차가운 흙바닥으로 몰아냈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살도록 지어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도 볕이 잘 들지 않아 눅눅했고 밤이면 흙벽 틈으로 황소바람이 울부짖었습니다. 청각, 해가 지면 방 안에는 기름 한 방울이 아까워 심지만 겨우 적신 희미한 등잔불 시각 하나만이 깜박였습니다. 그 위태로운 빛은 방 안의 냉기를 몰아내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서리는 얇은 무명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한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창호지 바른 작은 문틈으로 멀리 안채의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올 때면 서리는 짧았던 혼인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본래 병약한 선비였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불과 석 달, 그는 채 피어보지도 못하고 시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석 달 동안 그는 적어도 그녀를 불행이라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심한 기침을 하면서도 그녀의 찬 손을 잡아주었고 그녀가 꺾어온 작은 들꽃을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어 주었습니다. 그 미소마저 사라진 지금 서리는 완벽한 고립 속에 갇혔습니다. 서리의 하루는 인시 2인시 새벽 3,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꽁꽁 언 냇가로 향하는 그녀의 집시는 새벽 서리에 하얗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얼음을 깨고 시어머니와 시숙시숙 만석에 옷가지를 방망이질했습니다. 청각. 얼음 깨지는 소리가 손목까지 시리게 울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1년 내내 붉게 부르트고 갈라져 마치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 시각 같았습니다. 안채의 부엌에서는 언제나 구수한 밥 짓는 냄새, 후각과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났지만 그 온기는 서리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시중드는 종과 다름없이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 항아리를 채우고 외양간을 치웠습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그녀를 부르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끼니는 모두가 물러간 뒤 차갑게 식어버린 보리밥 한 덩이와 짠지 미각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슬픔이 너무 깊어 목구멍까지 차오른 사람은 차라리 침묵을 택하는 법이지요.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보고 독하다고도 했고 속을 알 수 없다고도 수군댔습니다. 하지만 서리의 침묵은 독함이 아니라 이미 부서질 대로 부서져 더 이상 소리낼 조각조각 남지 않은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등잔불 아래서 홀로 밤늦도록 바느질을 할 뿐이었습니다. 시숙만석은 특히나 그녀를 미워했습니다. 그는 원래부터 욕심 많고 성정이 거친 자였습니다. 하나뿐인 동생이 죽자 그는 동생이 남긴 얼마 되지 않는 논밭을 자신이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의 일부는 서리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작은 지참금, 치찬진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서리의 것이었으나 힘없는 과부에게 힘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만석은 서리를 쫓아낼 구실만 찾고 있었습니다. 전현이 우리 집안의 복을 다 차고 나갔다. 전현을 내보내야 집안이 다시 일어선다. 그는 술이라도 한 잔 걸치는 날이면 을의 광문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청각, 이 재수 없는 년 아직도 붙어 있느냐? 당장 나가라. 서리는 그럴 때마다 숨을 죽이고 어둠 속에서 공포로 떨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곧 과부 며느리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죽음이 오로지 팔자 드센 며느리 탓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네가 들어온 날부터 우리 집에 우환이 꼈다. 네가 내 아들을 잡아먹은 개야
시어머니의 저주는 서리의 가슴에 매일같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조차 그녀를 피했습니다. 그녀가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가면 아낙네들은 재수 없다며 자리를 피하거나 노골적으로 험담을 했습니다. 쯔읒읒 저 과부 좀 봐. 얼굴에 상문살이 가득해. 가까이 가지마. 우리 애한테라도 올물라. 서리는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늘 고개를 숙인 채 그림자처럼 다녔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마을 전체의 불행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초겨울, 죽은 남편의 첫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안채에서는 며칠 전부터 제사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 후각과 지글거리는 전 부치는 소리, 청각과 담장을 넘어 서리가 있는 광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서리는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며 며칠간 틈틈이 모은 얼마 안 되는 곡식으로 작은 떡을 빚었습니다. 비록 쫓겨난 몸이지만 남편의 제사에 술 한 잔이라도 올리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날이 저물고 제사 시간이 가까워오자 조심스럽게 떡이 든 작은 보자기를 품에 안고 안차의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제사를 돕기 위해 모인 친척 몇몇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리를 발견하고는 못 볼 것을 봤다는 듯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리는 그들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마루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안채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병풍 뒤로 정성껏 차려진 제사상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촛불이 환하게 타오르고 향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그녀가 마루에 한 발을 내디디려던 바로 그 순간 안에서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산적처럼 거친 얼굴에 시숙만석이었습니다. 내 인연 웬일로 문턱을 넘어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만석은 당장이라도 달려들 듯 험악한 기세로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탐욕과 경멸로 번들거렸습니다. 서리는 품 안에 숨긴 작은 떡을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저 서방님께 술 한 잔만 올리게 해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게 떨렸습니다. 술내가 올린 술을 조상님이 받으실 것 같으냐. 만석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그 재수 없는 상문살이 우리 집안을 다 망쳐놓고도 아직 부족하더냐. 네가 감히 신성한 제사상에까지 부정을 태우려 해. 그의 목소리는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고 모여있던 친척들은 모두 고개를 돌리거나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제사 음식을 나르던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보자마자 들고 있던 쟁반을 마루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만석이 말이 맞다. 네가 내 아들을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혼배까지 괴롭히려 드느냐. 당장 그 더러운 발을 치우지 못해. 시어머니의 매서운 눈초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서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뒷걸음질 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만석이 그녀의 품속에서 삐져나온 보따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또 무엇이냐? 그는 짐승처럼 달려들어 서리의 품에서 보자기를 낚아챘습니다. 보자기가 풀리며 정성껏 빚은 하얀 떡이 차가운 흙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이따위 부정한 것이 감히. 만석은 분노에 차서 흙이 묻은 떡을 발로 지시겨 버렸습니다. 서리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차마 짓밟힌 떡을 쳐다보지 못하고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안채의 따뜻한 불빛과 왁자지껄한 소리, 맛있는 음식 냄새는 그녀와는 아무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일이었습니다. 썩 꺼지지 못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만석의 마지막 고함과 함께 안채의 문이 서리의 면전에서 쾅 하고 닫혔습니다. 마당에 모여있던 친척들도 못 본 척 헛기침을 하며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마당에는 서리 혼자만 남았습니다. 서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차가운 마당 바닥에 엎드려 굳게 닫힌 문을 향해
멀리서 절을 올렸습니다. 마침 하늘에서는 첫눈이 솜털처럼 흩날리기 천연 시작했습니다. 그 눈발은 그녀의 얼어붙은 뺨 위로 떨어져 그것이 눈물인지 눈인지 모를 차가운 물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짓밟힌 떡조각들을 차마 줍지도 못하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자 바깥의 소란스러움은 완전히 차단되고 다시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서리는 차가운 아랫목에 등을 기댄 채 창호지 틈으로 스며드는 한기를 온몸으로 받았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마치 저 첫눈처럼 따뜻한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차가운 땅 위에서 흔적도 없이 녹아내려야만 하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안채에서는 제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모여 음복 인후을 하며 밤늦도록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 소리가 바람을 타고 광까지 들려올 때마다 청각서리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홀로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거센 바람소리에 묻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리의 길고 외로운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리의 눈물과 함께 시작된 눈은 단순한 첫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거대한 소미불을 찢어발기듯 며칠 밤낮으로 미친 듯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바람은 굶주린 늑대처럼 마을의 지붕을 물어뜯으며 울부짖었고 청각 온 세상은 길도 밭도 구분할 수 없는 하얀 절망으로 뒤덮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땔감이 떨어질까, 식량이 떨어질까 노심초사하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만석의 집안에 진짜 우환이 닥쳤습니다. 안 그래도 근근히 버티던 살림에 결정타를 날리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집안의 가장 큰 재산이자 유일한 일꾼이었던 늙은 일소소가 이 혹독한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가산을 털어 용하다는 의원을 불렀지만 의원은 고개만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손은 차가운 외양간 바닥에 거친 숨을 몰아쉬다 그날 밤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외양간에서 소의 시체를 발견한 만석의 이성 리싱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는 이 모든 비극이 제삿날 감히 문턱을 넘으려 했던 서리의 상문살 탓이라고 광기에 차 확신했습니다. 전현이다 전현이 기어코 내 동생에 이어 우리 집 소까지 잡아먹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섰고 남은 것이라곤 오직 그 재앙의 근원을 집안에서 도려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눈보라는 다시금 절정에 달했습니다. 천연 엘관나 역경 온 마을이 깊은 잠에 빠진 한밤중 만석은 싸구려 막걸리에 취해 붉어진 얼굴로 서리가 있는 광의 문을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이 재수 없는 년 당장 나오지 못해 쾅쾅쾅 얇은 문짝이 부서져라 울렸습니다. 잠결에 놀라 깨어난 서리가 영문도 모른 채 문을 열었을 때 만석은 짐승처럼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알기에 세월이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얇은 헛저고리 바람으로 차가운 눈밭 위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살을 내는 바람이 그녀의 맨살을 날카롭게 핥휘었습니다. 촉각. 내 인연이 우리 집안의 기둥뿌리를 뽑아먹었다. 내 동생도 모자라 이젠 짐승까지. 만석은 광 안에 있던 그녀의 유일한 재산인 작은 보따리 바느질거리와 낡은 옷까지 몇 점을 집어 던졌습니다. 이 집 소금이 아까운 연 다시는 이 문턱을 넘을 생각. 말아 썩 꺼져 얼어 죽든 굶어 죽든 내 알바 아니다. 만석은 서리를 대문 밖으로 질질 끌고 가 눈더미 속에 밀쳐버렸습니다. 서리는 차마 저항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공포에 질려 떨었습니다. 쾅! 뒤에서 굳게 닫히는 빗장소리 청각는 서리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서리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칠흑 같은 길, 한복판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녀가 갈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지만 끝내 아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차라리 이것이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켜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눈은 무릎까지 쌓여 한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사투였습니다. 그녀의 집신은 금세 눈에 젖어 얼어붙었고 발가락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몸의 온기가 바람에 모두 빼앗겨 버린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어귀 이미 꽁꽁 얼어붙은 냇가 옆에 작은 다리 밑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어차피 살아도 지옥이었지. 그녀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일찍 죽은 남편의 병약했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차라리 잘된 일일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서리는 하얗게 쌓이는 눈을 입을 삼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서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흐릿한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누더기 투성이인 늙은 거지였습니다. 얼굴은 검댕과 때로 뒤덮여 나이를 가늠할 수 없었고 시각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마른 집단 같았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똥거지라 부르며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서리는 그가 자신의 시체를 뒤지러 왔다고 생각하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이 걸치고 있던 다해진 도롱이 지프로 엮은 비옷을 벗었습니다. 이 혹한의 눈과 바람을 막아주던 그의 유일한 방한구였습니다. 노인은 그 거칠고 퀴퀴한 냄새, 후각가 나는 도롱이를 서리의 얼어붙은 몸 위에 꼼꼼히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온기, 웬치가 차에 가시지 않은 군고구마 미각 한 개를 꺼내 그녀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서리는 손끝에 전해지는 따뜻함에 놀라 다시 눈을 떴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서리의 팔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리는 반쯤 넋이 나간 채 고구마의 온기에 이끌려 노인이 이끄는 대로 발을 옮겼습니다. 노인은 서리를 데리고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야산, 예산 중턱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나무꾼들이나 사냥꾼들이 잠시 쉬어가던 지금은 버려진 낡은 톡을 투쿠이 하나 있었습니다. 굴은 좁고 천장이 낮았지만 놀랍게도 굴 입구에 쳐놓은 거적대기 덕분에 바깥에 살을 내는 바람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청각, 굴 안쪽 구석에는 마른 나뭇가지들이 모닥불이 되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시댁의 그 차가운 광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살아있는 온기, 원치를 느꼈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던 한기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한쪽에 걸어둔 작은 옹기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멀건 조죽조죽 한 그릇을 퍼서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며 처음으로 노인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겉모습은 비록 남루하고 두려웠으나 깊은 어둠 속에 숨겨진 그의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맑고 깊은 연민으로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뜨거운 조죽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거친 조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속을 데웠습니다. 미각. 그것은 그녀가 지난 몇 달간 먹었던 그 어떤 음식보다도 따뜻하고 간절한 맛이었습니다. 그녀는 낯선 거지의 토굴에서 그가 덮어준 도롱이의 온기를 느끼며 비로소 자신이 사람 대접을 받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얼어붙었던 눈에서 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억울함과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낯선 타인에게서 받은 이유 없는 친절과 따뜻한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노인은 그저 묵묵히 모닥불의 나뭇가지를 더 집어넣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토굴에서의 첫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토굴에서의 삶은 혹독했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서리가 시댁에 냉기 어린 광에서 느꼈던 가슴 시린 외로움은 비록 남루하고 좁아도 온기가 남아있는 이 굴 속에는 없었습니다. 서리와 노인은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묵묵히 서로의 존재에 의지하며 혹독한 겨울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노인은 날마다 눈을 헤치고 나가 토끼덫을 놓거나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왔고, 서리는 굴 안을 정돈하고 불씨를 지키며 그가 가져온 적은 식량으로 멀건 죽을 끓였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재산은 노인이 어디선가 가져온 몇 개의 낡은 옹기가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리는 굴 구석에서 거의 다 깨진 작은 화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바싹 마르고 검게 변해버린 작은 약초 한 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완벽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겨울이 오기 전 산에서 발견한 귀한 약초였는데 미처 뿌리 내리기 전에 추위가 닥쳤다며 깊은 한숨 청각을 내쉬었습니다. 아까운 게지, 살릴 수만 있었다면. 그 순간 서리는 알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죽음을 부른다는 오명을 뒤집어 쓴 그녀였지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 작은 생명에 대한 강한 연민이 솟아올랐습니다. 변수 이품성. 그녀는 조심스럽게 화분을 굴 안쪽 모닥불의 온기가 가장 잘 닿지만 불길은 미치지 않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자신의 손을 비벼 따뜻하게 촉각 만든 뒤 그 손으로 차가운 온기를 감싸 자신의 천천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굴 입구에 쌓인 눈 중에서 가장 깨끗한 눈을 골라 온기에 담아 불 옆에 두어 미지근하게 녹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른 흙 위에 한 방울씩 조심스럽게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죽은 자식에게 젖을 물리는 어미의 몸짓처럼 간절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지만 헛된 수고라 생각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며칠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노인이 사냥에서 돌아와 굴 안으로 들어서던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습니다. 시커멓게 죽어있던 바로 그 약초의 줄기 끝에서 마치 봄날의 전령처럼 작고 연약하지만 눈부시게 선명한 연두빛 새싹 이 돋아나 있었던 것입니다. 시각. 노인은 자신의 눈을 비볐습니다. 한겨울 얼어붙은 토굴 안에서 죽었던 생명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그는 천천히 서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무심한 표정으로 노인의 해진 도롱이를 꿰매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은 상문살이 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죽어가는 생명조차 다시 숨쉬게 하는 축복받은 생명의 손길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맑은 눈동자에 깊은 경이로움이 스쳤습니다. 그렇게 얼음장 같던 겨울이 물러가고 산의 진달래가 피기 시작하는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얼었던 땅이 녹자소리에 생명의 손길은 더욱 놀라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노인이 모아둔 야생초의 씨앗을 받아 굴 주변의 척박한 돌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흙은 이상하게도 부드러워졌고 그녀가 심은 씨앗들은 놀라운 속도로 자라났습니다. 한편 마을에 남은 만석은 봄이 왔음에도 웃을 수 없었습니다. 소를 잃은 그는 농사지을 엄두도 내지 못했고 그나마 있던 재산도 노름과 술로 탕진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홧김에 금지된 구역인 야산으로 나무를 하러 도벌 올라갔습니다. 그는 땔감을 찾아 산을 헤매다 우연히 버려진 토굴 근처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발견했습니다. 웬 놈이 감히. 그는 도둑이라 생각하고 살금살금 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굴 입구에서 푸성귀를 다듬고 있는 것은 지난 겨울 자신이 눈보라 속에 내쫓았던 제수설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전보다 혈색이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마을에서 가장 천대받던 똥거지 노인이 태연하게 앉아 목각을 깎고 있었습니다. 만석의 머릿속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내 인연. 이성은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것도 모자라 감히 천안거지와 붙어 살다니. 이것은 남편의 무덤에 침을 뱉는 행위였습니다. 감히 내년이 살아서 내 가문의 명예에 똥칠을 해 저 더러운 놈과 함께 굴 속에서 무슨 짓을 벌인 것이냐. 그는 근처에 있던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 횃불을 만들었습니다. 이 더러운 굴과 함께 내년들을 모두 태워 죽여야겠다. 만석이 짐승처럼 고함치며 굴 입구로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묵묵히 앉아있던 노인이 번개처럼 일어나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노인의 몸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보였지만 그 기세는 천근의 바위처럼 굳건했습니다. 멈추시오.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어눌하고 힘없는 거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리빨처럼 차갑고 위험이 서린 양반의 어조 양반의 어투였습니다. 만석은 그 위험에 눌려 저도 모르게 횃불을 든 채 우뚝 멈춰 섰습니다. 조선의 국법 9호하에 죄 없는 백성을 해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소. 노인이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엄동설 안에 이 여인을 내쫓아 죽음으로 몰아넣었소. 이 여인은 살기 위해 이곳에 머문 것이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오. 어서 돌아가시오. 만석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거지, 그것도 가장 천한 거지의 입에서 국법이라는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워하는 틈을 타 소리가 노인의 등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만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서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겨울을 이겨낸 새싹 같은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저를 버린 곳으로 다시 돌아가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겠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비로소 살아 있습니다. 만석은 두 사람의 기세에 눌렸습니다. 그는 거지의 정체 모를 위험과 처음으로 자신에게 반항하는 서리의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그는 횃불을 바닥에 집어던지고는 두고 보자. 이 부정한 것들 관에 고발하여 내년들의 죄를 만천에 알릴 것이다. 라고 악을 쓰며 허둥지둥 산을 내려갔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서리는 더욱더 밭을 가꾸는데 몰두했습니다. 그녀가 가꾼 텃밭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척박한 상이슬 근 곳 상추무무 배추 그리고 온갖 귀한 약초들로 푸르게 변했습니다. 특히 그 겨울을 이겨낸 약초는 무성하게 자라나 진한 향기 후광을 뿜어냈습니다. 구라는 더 이상 굶주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노인은 수확한 채소와 약초들을 광주리에 담아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마을의 장터시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거지의 물건이라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채소의 싱싱함과 약초의 진한 향기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한 안하기 속는 샘치고 무 하나를 사서 맛보고는 그 달고 시원한 맛 미각에 깜짝 놀랐습니다. 마침 장터를 지나던 마을의 늙은 의원, 이 노인의 광주리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약초는... 그는 노인이 내어놓은 약초 한 뿌리를 집어들고 유심히 살폈습니다. 어디서 이런 귀한 것을 구했소? 이 향과 기운은 보통이 아니오. 이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만한 기운인데. 노인은 그저 말없이 산 위를 가리켰습니다. 그날 이후 입소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속 토굴에 가면 신비한 약초가 있다는 그 약초를 먹고 지병이 나았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을 거지굴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을 주는 손을 가진 여인, 복손이 산다는 약초골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절박한 사람들은 쌀이나 보리를 들고 조심스럽게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리의 운명은 그렇게 그녀 자신의 손으로 다시 싹트고 있었습니다. 서리의 신비한 약초밭에 대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산을 넘었습니다. 복손이 깃든 약초라는 이야기는 절박한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지요. 하지만 이 소문은 만석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는 서리가 천한 거지와 붙어 살며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불경하게도 사람들을 홀려 돈을 벌고 있다고 불법 의료행위 생각했습니다. 그는 서리를 요망한 여우로, 노인을 사기꾼으로 관에 고발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바로 그 무렵 여름이 차에 시작되기도 전에 마을에 끔찍한 역병 이빙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심한 감기련이 했지만 높은 열과 함께 붉은 반점이 온몸에 퍼지며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습니다. 마을은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고 곡소리 청각과 그치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그때 한양에서 새로운 사또가 부임해 왔습니다. 불행은 부르는 주위를 가리지 않는 법이지요. 부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사또의 7살 난 외아들이 그만 역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관아는 발칵 뒤집혔고 용하다는 의원들이 모두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증세는 다른 이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열은 불덩이 같았으나 붉은 반점 대신 검은 반점이 피어났고 아이는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했습니다. 의원들은 모두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때 장터에서 서리의 약초를 알아보았던 늙은 의원 이 무릎을 쳤습니다. 그는 아이의 증상이 일반적인 역병이 아니라 자신이 오래된 의서 이슈에서나 보았던 희귀한 독 2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상이슬개서 맡았던 그 강렬하고 맑은 약초의 기운 후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사또에게 아뢰었습니다. 사또 날이 상이슬 토굴에 사는 한 여인이 기이한 약초를 기릅니다. 그 약초의 기운이 혹시 모르니 그녀를 불러보심이 어떠할지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사또는 당장 포졸들을 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만석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고발이 받아들여져 서리가 사기죄로 잡혀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포졸들을 따라 산을 오르며 전연이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병을 퍼뜨린 것입니다. 전연을 당장 처형해야 합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관아로 끌려온 서리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병상에 누워 죽어가는 아이를 본 순간 그녀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알 수 없는 연민과 집중력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검은 반점과 희미한 숨소리를 살폈습니다. 그녀는 이 증상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겨울 그녀가 자신의 천으로 살려낸 바로 그 약초가 다스리는 병증이었습니다. 제가 기른 약초가 필요합니다. 서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사또는 즉시 포졸을 다시 보내 약초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서리는 능숙한 손길로 약초를 돌절구에 빻고 정성껏 탕약을 다렸습니다. 진하고 쌉싸름한 약초의 향기가 방 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입을 조심스럽게 벌려 달인 약을 한 숟가락씩 흘려 넣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또는 타들어가는 속으로 밤을 지새웠고 서리는 아이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만석은 밖에서 서리가 실패하고 끌려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더니 땀으로 흠뻑 젖은 아이가 천천히 눈을 뜬 것입니다. 머니. 사또는 아들의 목소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감격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서리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은인이요 그대는 내 아들의 생명의 은인이요. 내가 어찌 이 은혜를 갚아야 하오. 원하는 것을 모두 말해보시오. 땅이든 재물이든 무엇이든 줬소. 만석은 그 광경을 보고 넋이 나갔습니다.
자신이 죽이려 했던 그 여인이 이제는 사또의 은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겁에 질려 도망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받아야 할 보상은 재물이 아니라 정의입니다. 맑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남루한 거지의 모습이 아닌 비록 낡았으나 깨끗하고 기품 있는 선비의 도포를 입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바로 그 거지 노인이었습니다. 사또는 그 노인을 보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눈을 비비다이내 경악과 반가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달려나와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어찌 스승님께서 살아 계셨습니까?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노인 안이 이담은 자신의 애제자였던 박사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랜만이네 박군, 자네가 이곳 사또로 부임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네. 그는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는 5년 전 세자를 독살하려 했다는 끔찍한 누명을 쓰고 궁에서 쫓겨난 내의원의 어의 이담이었습니다. 그는 간신들의 모함을 피해 신분을 숨기고 거지 행세를 하며 전국을 떠돌다 믿을 수 있는 제자가 힘을 얻을 날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바로 이 고을의 사또로 부임한 것이었습니다. 박사또, 이제 나의 누명을 벗길 때가 되었네. 사또는 눈물을 흘리며 즉시 한양의 임금에게 올리는 긴급 장계를 썼습니다. 스승의 결백을 증명하고 그를 모함했던 간신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또의 섯을 퍼런 시선이 마당 구석에 떨고 있는 만석에게 향했습니다. 저자는 누구인가? 서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겨울 눈보라 속에서 쫓겨난 일, 그리고 만석이 자신들을 불태워 죽이려 했던 일을 담담히 고했습니다. 사또는 불같이 노했습니다. 내 이놈 감히 하늘이 내린 인륜을 저버리고 내 아들의 은인이자 나의 스승을 해하려 했단 말이냐. 여봐라, 저자를 당장 하옥하라. 만석은 그 자리에서 끌려 나갔습니다. 그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서리에게 돌아갔으며 그는 심한 곤장을 맞은 뒤 마을에서 영원히 추방되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서리보다 더 비참한 신세가 되어 정처 없이 떠돌게 되었지요. 며칠 뒤 한양에서 엄영이 도착했습니다. 이담을 모함했던 간신들은 모두 파직되었고 임금은 이담의 신분을 즉시 회복시키고 그를 다시 내의원의 수우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담은 정중히 사양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폐하 소신은 궁궐의 병보다 민초의 삶을 돌보는 진정한 의원을 이곳에서 만났나이다. 소신의 남은 생은 이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며 보내고자 하나이다. 왕은 그의 뜻을 존중하여 그가 그곳에 머물며 백성을 돌볼 수 있도록 많은 약재와 집을 지을 재물을 하사했습니다. 이담은 궁궐에서 온 비단옷을 벗고 다시 편안한 무명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는 만개한 진달래가 흐드러진 상잇을 여전히 묵묵히 약초밭을 돌보고 있는 서리에게로 갔습니다. 그는 그녀의 거친 손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리 부인, 나는 평생 병을 고치는 의술을 행했소. 하지만 부인은 죽어가는 생명 그 자체를 살려냈소. 나의 의술은 부인의 생명의 손길 없이는 반쪽짜리에 불과하오. 그가 고개를 들어 처음 만났던 그 밤처럼 맑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의 남은 삶을 부인의 그 손과 함께하며 사람들을 구하는 데 써도 되겠소. 서리는 대답 대신 붉어진 눈시울로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흙이 묻은 그녀의 손 위로 따뜻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사또가 내어준 땅과 임금이 하사한 재물로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신 마을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상이슬게 튼튼하고 따뜻한 약방, 이 딸린 집 상징적 결말을 지었습니다. 이담은 자신의 의술로 병의 근원을 진단했고
서리는 그녀의 손길로 기른 약초로 사람들의 기운을 되살렸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아직 찬 기운이 가시지 않은 어느 이른 봄날, 백발이 성성한 이단백발의 노인과 인자한 미소를 지닌 중년의 서리 중년 부인과 그들의 의원 툇마루에 앉아 따뜻한 약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그들의 늦둥이 아들딸 아이들, 이 추위를 뚫고 막 피어나는 노란 복수초 사이를 뛰어다니며 웃고 있었습니다. 청각. 이담이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부인, 참으로 긴 겨울이었소. 서리가 마당의 새싹들을 바라보며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님, 영감님 봄은 늘 이렇게 다시 찾아오지요. 두 사람의 미소 위로 따뜻한 봄볕이 고요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산골 깊은 외딴 마을에 박서리포 슈리라는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시절은 엄격한 예법이 사람의 발목을 묶던 조선, 특히나 여인의 운명은 한낱 갈대와도 같던 때였지요. 서리는 시집 온 지 석 달 만에 남편을 잃고 상문살이 꼈다는 흉한 낙인이 찍힌 채 변수일 결함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거처하는 곳은 시댁의 안채가 아니었습니다. 본래는 묵은 곡식이나 녹슨 농기구를 쌓아두던 뒤뜰, 구석에 낡은 관광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사무제 산 유치가 채 지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부정탄다며 그녀를 이 차가운 흙바닥으로 몰아냈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살도록 지어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도 볕이 잘 들지 않아 눅눅했고 밤이면 흙벽 틈으로 황소바람이 울부짖었습니다. 청각, 해가 지면 방 안에는 기름 한 방울이 아까워 심지만 겨우 적신 희미한 등잔불 시각 하나만이 깜박였습니다. 그 위태로운 빛은 방 안의 냉기를 몰아내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서리는 얇은 무명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한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창호지 바른 작은 문틈으로 멀리 안채의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올 때면 서리는 짧았던 혼인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본래 병약한 선비였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불과 석 달, 그는 채 피어보지도 못하고 시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석 달 동안 그는 적어도 그녀를 불행이라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심한 기침을 하면서도 그녀의 찬 손을 잡아주었고 그녀가 꺾어온 작은 들꽃을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어 주었습니다. 그 미소마저 사라진 지금 서리는 완벽한 고립 속에 갇혔습니다. 서리의 하루는 인시 2인시 새벽 3,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꽁꽁 언 냇가로 향하는 그녀의 집시는 새벽 서리에 하얗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얼음을 깨고 시어머니와 시숙시숙 만석에 옷가지를 방망이질했습니다. 청각. 얼음 깨지는 소리가 손목까지 시리게 울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1년 내내 붉게 부르트고 갈라져 마치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 시각 같았습니다. 안채의 부엌에서는 언제나 구수한 밥 짓는 냄새, 후각과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났지만 그 온기는 서리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시중드는 종과 다름없이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 항아리를 채우고 외양간을 치웠습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그녀를 부르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끼니는 모두가 물러간 뒤 차갑게 식어버린 보리밥 한 덩이와 짠지 미각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슬픔이 너무 깊어 목구멍까지 차오른 사람은 차라리 침묵을 택하는 법이지요.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보고 독하다고도 했고 속을 알 수 없다고도 수군댔습니다. 하지만 서리의 침묵은 독함이 아니라 이미 부서질 대로 부서져 더 이상 소리낼 조각조각 남지 않은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등잔불 아래서 홀로 밤늦도록 바느질을 할 뿐이었습니다. 시숙만석은 특히나 그녀를 미워했습니다. 그는 원래부터 욕심 많고 성정이 거친 자였습니다. 하나뿐인 동생이 죽자 그는 동생이 남긴 얼마 되지 않는 논밭을 자신이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의 일부는 서리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작은 지참금, 치찬진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서리의 것이었으나 힘없는 과부에게 힘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만석은 서리를 쫓아낼 구실만 찾고 있었습니다. 전현이 우리 집안의 복을 다 차고 나갔다. 전현을 내보내야 집안이 다시 일어선다. 그는 술이라도 한 잔 걸치는 날이면 을의 광문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청각, 이 재수 없는 년 아직도 붙어 있느냐? 당장 나가라. 서리는 그럴 때마다 숨을 죽이고 어둠 속에서 공포로 떨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곧 과부 며느리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죽음이 오로지 팔자 드센 며느리 탓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네가 들어온 날부터 우리 집에 우환이 꼈다. 네가 내 아들을 잡아먹은 개야. 시어머니의 저주는 서리의 가슴에 매일같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조차 그녀를 피했습니다. 그녀가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가면 아낙네들은 재수 없다며 자리를 피하거나 노골적으로 험담을 했습니다. 쯔읒읒 저 과부 좀 봐. 얼굴에 상문살이 가득해. 가까이 가지마. 우리 애한테라도 올물라. 서리는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늘 고개를 숙인 채 그림자처럼 다녔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마을 전체의 불행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초겨울, 죽은 남편의 첫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안채에서는 며칠 전부터 제사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 후각과 지글거리는 전 부치는 소리, 청각과 담장을 넘어 서리가 있는 광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서리는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며 며칠간 틈틈이 모은 얼마 안 되는 곡식으로 작은 떡을 빚었습니다. 비록 쫓겨난 몸이지만 남편의 제사에 술 한 잔이라도 올리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날이 저물고 제사 시간이 가까워오자 조심스럽게 떡이 든 작은 보자기를 품에 안고 안채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제사를 돕기 위해 모인 친척 몇몇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리를 발견하고는 못 볼 것을 봤다는 듯 황급히 이서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리는 그들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마루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안채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병풍 뒤로 정성껏 차려진 제사상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촛불이 환하게 타오르고 향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그녀가 마루에 한 발을 내디디려던 바로 그 순간 안에서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산적처럼 거친 얼굴에 시숙만석이었습니다. 내 인연 웬일로 문턱을 넘어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만석은 당장이라도 달려들 듯 험악한 기세로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탐욕과 경멸로 번들거렸습니다. 서리는 품 안에 숨긴 작은 떡을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저 서방님께 술 한 잔만 올리게 해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게 떨렸습니다. 술내가 올린 술을 조상님이 받으실 것 같으냐. 만석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그 재수없는 상문살이 우리 집안을 다 망쳐놓고도 아직 부족하더냐. 네가 감히 신성한 제사상에까지 부정을 태우려 해. 그의 목소리는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고 모여있던 친척들은 모두 고개를 돌리거나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제사 음식을 나르던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보자마자 들고 있던 쟁반을 마루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만석이 말이 맞다. 네가 내 아들을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혼배까지 괴롭히려 드느냐. 당장 그 더러운 발을 치우지 못해. 시어머니의 매서운 눈초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서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뒷걸음질 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만석이 그녀의 품속에서 삐져나온 보따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또 무엇이냐? 그는 짐승처럼 달려들어 서리의 품에서 보자기를 낚아챘습니다. 보자기가 풀리며 정성껏 빚은 하얀 떡이 차가운 흙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이따위 부정한 것이 감히
만석은 분노에 차서 흙이 묻은 떡을 발로 지식여 버렸습니다. 서리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차마 짓밟힌 떡을 쳐다보지 못하고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안채에 따뜻한 불빛과 왁자지껄한 소리, 맛있는 음식 냄새는 그녀와는 아무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일이었습니다. 썩 꺼지지 못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만석의 마지막 고함과 함께 안채의 문이 서리의 면전에서 쾅 하고 닫혔습니다. 마당에 모여있던 친척들도 못 본 척 헛기침을 하며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마당에는 서리 혼자만 남았습니다. 서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차가운 마당 바닥에 엎드려 굳게 닫힌 문을 향해 멀리서 절을 올렸습니다. 마침 하늘에서는 첫눈이 솜털처럼 흩날리기 천연 시작했습니다. 그 눈발은 그녀의 얼어붙은 뺨 위로 떨어져 그것이 눈물인지 눈인지 모를 차가운 물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짓밟힌 떡조각들을 차마 줍지도 못하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자 바깥의 소란스러움은 완전히 차단되고 다시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서리는 차가운 아랫목에 등을 기댄 채 창호지 틈으로 스며드는 한기를 온몸으로 받았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마치 저 첫눈처럼 따뜻한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차가운 땅 위에서 흔적도 없이 녹아내려야만 하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안채에서는 제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모여 음복 인후을 하며 밤늦도록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 소리가 바람을 타고 광까지 들려올 때마다 청각서리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홀로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거센 바람소리에 묻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리의 길고 외로운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리의 눈물과 함께 시작된 눈은 단순한 첫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거대한 소미불을 찢어발기듯 며칠 밤낮으로 미친 듯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바람은 굶주린 늑대처럼 마을의 지붕을 물어뜯으며 울부짖었고 청각 온 세상은 길도 밭도 구분할 수 없는 하얀 절망으로 뒤덮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땔감이 떨어질까, 식량이 떨어질까 노심초사하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만석의 집안에 진짜 우환이 닥쳤습니다. 안 그래도 근근히 버티던 살림에 결정타를 날리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집안의 가장 큰 재산이자 유일한 일꾼이었던 늙은 일소소가 이 혹독한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가산을 털어 용하다는 의원을 불렀지만 의원은 고개만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손은 차가운 외양간 바닥에 거친 숨을 몰아쉬다 그날 밤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외양간에서 소의 시체를 발견한 만석의 이성 리싱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는 이 모든 비극이 제삿날 감히 문턱을 넘으려 했던 서리의 상문살 탓이라고 광기에 차 확신했습니다. 전현이다 전현이 기어코 내 동생에 이어 우리 집 소까지 잡아먹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섰고 남은 것이라곤 오직 그 재앙의 근원을 집안에서 도려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눈보라는 다시금 절정에 달했습니다. 천연 엘관나 역경 온 마을이 깊은 잠에 빠진 한밤중 만석은 싸구려 막걸리에 취해 붉어진 얼굴로 서리가 있는 광의 문을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이 재수없는 년 당장 나오지 못해 쾅쾅쾅 얇은 문짝이 부서져라 울렸습니다. 잠결에 놀라 깨어난 서리가 영문도 모른 채 문을 열었을 때 만석은 짐승처럼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알기에 세월이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얇은 헛저고리 바람으로 차가운 눈밭 위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살을 내는 바람이 그녀의 맨살을 날카롭게 핥휘었습니다. 촉각. 내 인연이 우리 집안의 기둥뿌리를 뽑아먹었다. 내 동생도 모자라 이젠 짐승까지. 만석은 광 안에 있던 그녀의 유일한 재산인
작은 보따리, 바느질거리와 낡은 옷까지 몇 점을 집어 던졌습니다. 이 집 소금이 아까운 연 다시는 이 문턱을 넘을 생각. 말아 썩 꺼져. 얼어 죽든 굶어 죽든 내 알바 아니다. 만석은 서리를 대문 밖으로 질질 끌고 가 눈더미 속에 밀쳐버렸습니다. 서리는 차마 저항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공포에 질려 떨었습니다. 쾅! 뒤에서 굳게 닫히는 빗장소리 청각는 서리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서리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칠흑 같은 길, 한복판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녀가 갈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지만 끝내 아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차라리 이것이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켜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눈은 무릎까지 쌓여 한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사투였습니다. 그녀의 집신은 금세 눈에 젖어 얼어붙었고 발가락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몸의 온기가 바람에 모두 빼앗겨 버린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어귀 이미 꽁꽁 얼어붙은 냇가 옆에 작은 다리 밑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어차피 살아도 지옥이었지. 그녀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일찍 죽은 남편의 병약했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차라리 잘된 일일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서리는 하얗게 쌓이는 눈을 입을 삼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서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흐릿한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누더기 투성이인 늙은 거지였습니다. 얼굴은 검댕과 때로 뒤덮여 나이를 가늠할 수 없었고 시각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마른 집단 같았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똥거지라 부르며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서리는 그가 자신의 시체를 뒤지러 왔다고 생각하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이 걸치고 있던 다해진 도롱이 지프로 엮은 비옷을 벗었습니다. 이 혹한의 눈과 바람을 막아주던 그의 유일한 방한구였습니다. 노인은 그 거칠고 퀴퀴한 냄새, 후각가 나는 도롱이를 서리의 얼어붙은 몸 위에 꼼꼼히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온기, 웬치가 차에 가시지 않은 군고구마 미각 한 개를 꺼내 그녀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서리는 손끝에 전해지는 따뜻함에 놀라 다시 눈을 떴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서리의 팔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리는 반쯤 넋이 나간 채 고구마의 온기에 이끌려 노인이 이끄는 대로 발을 옮겼습니다. 노인은 서리를 데리고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야산, 예산 중턱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나무꾼들이나 사냥꾼들이 잠시 쉬어가던 지금은 버려진 낡은 톡을 투쿠이 하나 있었습니다. 굴은 좁고 천장이 낮았지만 놀랍게도 굴 입구에 쳐놓은 거적대기 덕분에 바깥에 살을 내는 바람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청각, 굴 안쪽 구석에는 마른 나뭇가지들이 모닥불이 되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시댁의 그 차가운 광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살아있는 온기, 원치를 느꼈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던 한기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한쪽에 걸어둔 작은 옹기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멀건 조죽조죽 한 그릇을 퍼서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며 처음으로 노인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겉모습은 비록 남루하고 두려웠으나 깊은 어둠 속에 숨겨진 그의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맑고 깊은 연민으로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뜨거운 조죽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거친 조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속을 데웠습니다. 미각.
그것은 그녀가 지난 몇 달간 먹었던 그 어떤 음식보다도 따뜻하고 간절한 맛이었습니다. 그녀는 낯선 거지의 토굴에서 그가 덮어준 도롱이의 온기를 느끼며 비로소 자신이 사람 대접을 받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얼어붙었던 눈에서 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억울함과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낯선 타인에게서 받은 이유 없는 친절과 따뜻한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노인은 그저 묵묵히 모닥불의 나뭇가지를 더 집어넣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토굴에서의 첫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토굴에서의 삶은 혹독했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서리가 시댁에 냉기 어린 광에서 느꼈던 가슴 시린 외로움은 비록 남루하고 좁아도 온기가 남아있는 이 굴 속에는 없었습니다. 서리와 노인은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묵묵히 서로의 존재에 의지하며 혹독한 겨울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노인은 날마다 눈을 헤치고 나가 토끼덫을 놓거나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왔고, 서리는 굴 안을 정돈하고 불씨를 지키며 그가 가져온 적은 식량으로 멀건 죽을 끓였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재산은 노인이 어디선가 가져온 몇 개의 낡은 옹기가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리는 굴 구석에서 거의 다 깨진 작은 화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바싹 마르고 검게 변해버린 작은 약초 한 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완벽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겨울이 오기 전 산에서 발견한 귀한 약초였는데 미처 뿌리 내리기 전에 추위가 닥쳤다며 깊은 한숨 청각을 내쉬었습니다. 아까운 게지 살릴 수만 있었다면. 그 순간 서리는 알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죽음을 부른다는 오명을 뒤집어 쓴 그녀였지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 작은 생명에 대한 강한 연민이 솟아올랐습니다. 변수 이품성. 그녀는 조심스럽게 화분을 굴 안쪽 모닥불의 온기가 가장 잘 닿지만 불길은 미치지 않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자신의 손을 비벼 따뜻하게 촉각 만든 뒤 그 손으로 차가운 온기를 감싸 자신의 천천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굴 입구에 쌓인 눈 중에서 가장 깨끗한 눈을 골라 온기에 담아 불 옆에 두어 미지근하게 녹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른 흙 위에 한 방울씩 조심스럽게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죽은 자식에게 젖을 물리는 어미의 몸짓처럼 간절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지만 헛된 수고라 생각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며칠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노인이 사냥에서 돌아와 굴 안으로 들어서던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습니다. 시커멓게 죽어있던 바로 그 약초의 줄기 끝에서 마치 봄날의 전령처럼 작고 연약하지만 눈부시게 선명한 연두빛 새싹 이 돋아나 있었던 것입니다. 시각. 노인은 자신의 눈을 비볐습니다. 한겨울 얼어붙은 토굴 안에서 죽었던 생명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그는 천천히 서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무심한 표정으로 노인의 해진 도롱이를 꿰매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은 상문살이 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죽어가는 생명조차 다시 숨쉬게 하는 축복받은 생명의 손길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맑은 눈동자에 깊은 경이로움이 스쳤습니다. 그렇게 얼음장 같던 겨울이 물러가고 산의 진달래가 피기 시작하는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얼었던 땅이 녹자 소리에 생명의 손길은 더욱 놀라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노인이 모아둔 야생초의 씨앗을 받아 굴 주변의 척박한 돌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흙은 이상하게도 부드러워졌고 그녀가 심은 씨앗들은 놀라운 속도로 자라났습니다. 한편 마을에 남은 만석은 봄이 왔음에도 웃을 수 없었습니다.
소를 잃은 그는 농사지을 엄두도 내지 못했고 그나마 있던 재산도 노름과 술로 탕진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홧김에 금지된 구역인 야산으로 나무를 하러 도벌 올라갔습니다. 그는 땔감을 찾아 산을 헤매다 우연히 버려진 토굴 근처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발견했습니다. 웬 놈이 감히, 그는 도둑이라 생각하고 살금살금 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굴 입구에서 푸성귀를 다듬고 있는 것은 지난 겨울 자신이 눈보라 속에 내쫓았던 제수설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전보다 혈색이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마을에서 가장 천대받던 똥거지 노인이 태연하게 앉아 목각을 깎고 있었습니다. 만석의 머릿속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내 인연. 이성은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것도 모자라 감히 천안거지와 붙어 살다니. 이것은 남편의 무덤에 침을 뱉는 행위였습니다. 감히 내년이 살아서 내 가문의 명예에 똥칠을 해 저 더러운 놈과 함께 굴 속에서 무슨 짓을 벌인 것이냐. 그는 근처에 있던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 횃불을 만들었습니다. 이 더러운 굴과 함께 내년들을 모두 태워 죽여야겠다. 만석이 짐승처럼 고함치며 굴 입구로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묵묵히 앉아있던 노인이 번개처럼 일어나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노인의 몸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보였지만 그 기세는 천근의 바위처럼 굳건했습니다. 멈추시오.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어눌하고 힘없는 거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리빨처럼 차갑고 위험이 서린 양반의 어조 양반의 어투였습니다. 만석은 그 위험에 눌려 저도 모르게 횃불을 든 채 우뚝 멈춰 섰습니다. 조선의 국법 9호하에 죄 없는 백성을 해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소. 노인이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엄동설 안에 이 여인을 내쫓아 죽음으로 몰아넣었소. 이 여인은 살기 위해 이곳에 머문 것이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오. 어서 돌아가시오. 만석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거지, 그것도 가장 천한 거지의 입에서 국법이라는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워하는 틈을 타 서리가 노인의 등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만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서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겨울을 이겨낸 새싹 같은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저를 버린 곳으로 다시 돌아가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겠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비로소 살아 있습니다. 만석은 두 사람의 기세에 눌렸습니다. 그는 거지의 정체 모를 위험과 처음으로 자신에게 반항하는 서리의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그는 횃불을 바닥에 집어던지고는 두고 보자. 이 부정한 것들 관에 고발하여 내년들의 죄를 만천에 알릴 것이다. 라고 악을 쓰며 허둥지둥 산을 내려갔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서리는 더욱더 밭을 가꾸는데 몰두했습니다. 그녀가 가꾼 텃밭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척박한 상이 슬근 곳 상추무무 배추 그리고 온갖 귀한 약초들로 푸르게 변했습니다. 특히 그 겨울을 이겨낸 약초는 무성하게 자라나 진한 향기 후광을 뿜어냈습니다. 구라는 더 이상 굶주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노인은 수확한 채소와 약초들을 광주리에 담아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마을의 장터시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거지의 물건이라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채소의 싱싱함과 약초의 진한 향기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한 안하기 속는 셈치고 무 하나를 사서 맛보고는 그 달고 시원한 맛 미각에 깜짝 놀랐습니다. 마침 장터를 지나던 마을의 늙은 의원, 이 노인의 광주리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약초는. 그는 노인이 내어놓은 약초 한 뿌리를 집어들고 유심히 살폈습니다. 어디서 이런 귀한 것을 구했소? 이 향과 기운은. 보통이 아니오. 이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만한 기운인데. 노인은 그저 말없이 산 위를 가리켰습니다. 그날 이후 입소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속 토굴에 가면 신비한 약초가 있다는 그 약초를 먹고 지병이 나았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을 거지굴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을 주는 손을 가진 여인, 복손이 산다는 약초골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절박한 사람들은 쌀이나 보리를 들고 조심스럽게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리의 운명은 그렇게 그녀 자신의 손으로 다시 싹트고 있었습니다. 서리의 신비한 약초밭에 대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산을 넘었습니다. 복손이 깃든 약초라는 이야기는 절박한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지요. 하지만 이 소문은 만석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는 서리가 천한 거지와 붙어 살며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불경하게도 사람들을 홀려 돈을 벌고 있다고 불법 의료행위 생각했습니다. 그는 서리를 요망한 여우로, 노인을 사기꾼으로 관에 고발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바로 그 무렵 여름이 차에 시작되기도 전에 마을에 끔찍한 역병 이빙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심한 감기련이 했지만 높은 열과 함께 붉은 반점이 온몸에 퍼지며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습니다. 마을은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고 곡소리 청각과 그치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그때 한양에서 새로운 사또가 부임해 왔습니다. 불행은 부르는 주위를 가리지 않는 법이지요. 부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사또의 7살 난 외아들이 그만 역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관아는 발칵 뒤집혔고 용하다는 의원들이 모두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증세는 다른 이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열은 불덩이 같았으나 붉은 반점 대신 검은 반점이 피어났고 아이는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했습니다. 의원들은 모두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때 장터에서 서리의 약초를 알아보았던 늙은 의원 이 무릎을 쳤습니다. 그는 아이의 증상이 일반적인 역병이 아니라 자신이 오래된 의서 이슈에서나 보았던 희귀한 독 2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상이슬개서 맡았던 그 강렬하고 맑은 약초의 기운 후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사또에게 아뢰었습니다. 사또 날이 상이슬 토굴에 사는 한 여인이 기이한 약초를 기릅니다. 그 약초의 기운이 혹시 모르니 그녀를 불러보심이 어떠할지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사또는 당장 포졸들을 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만석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고발이 받아들여져 서리가 사기죄로 잡혀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포졸들을 따라 산을 오르며 전연이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병을 퍼뜨린 것입니다. 전연을 당장 처형해야 합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관아로 끌려온 서리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병상에 누워 죽어가는 아이를 본 순간 그녀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알 수 없는 연민과 집중력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검은 반점과 희미한 숨소리를 살폈습니다. 그녀는 이 증상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겨울 그녀가 자신의 천으로 살려낸 바로 그 약초가 다스리는 병증이었습니다. 제가 기른 약초가 필요합니다. 서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사또는 즉시 포졸을 다시 보내 약초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서리는 능숙한 손길로 약초를 돌절구에 빻고 정성껏 탕약을 다렸습니다. 진하고 쌉싸름한 약초의 향기가 방 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입을 조심스럽게 벌려 달인 약을 한 숟가락씩 흘려 넣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또는 타들어가는 속으로 밤을 지새웠고
서리는 아이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만석은 밖에서 서리가 실패하고 끌려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더니 땀으로 흠뻑 젖은 아이가 천천히 눈을 뜬 것입니다. 머니. 사또는 아들의 목소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감격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서리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은인이요, 그대는 내 아들의 생명의 은인이요. 내가 어찌 이 은혜를 갚아야 하오. 원하는 것을 모두 말해보시오. 땅이든 재물이든 무엇이든 줬소. 만석은 그 광경을 보고 넋이 나갔습니다. 자신이 죽이려 했던 그 여인이 이제는 사또의 은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겁에 질려 도망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받아야 할 보상은 재물이 아니라 정의입니다. 맑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남루한 거지의 모습이 아닌 비록 낡았으나 깨끗하고 기품 있는 선비의 도포를 입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바로 그 거지 노인이었습니다. 사또는 그 노인을 보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눈을 비비다이내 경악과 반가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달려나와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어찌 스승님께서 살아 계셨습니까?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노인 안의 이담은 자신의 애제자였던 박사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랜만이네 박군, 자네가 이곳 사또로 부임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네. 그는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는 5년 전 세자를 독살하려 했다는 끔찍한 누명을 쓰고 궁에서 쫓겨난 내의원의 어의 이담이었습니다. 그는 간신들의 모함을 피해 신분을 숨기고 거지 행세를 하며 전국을 떠돌다 믿을 수 있는 제자가 힘을 얻을 날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바로 이 고을의 사또로 부임한 것이었습니다. 박사또, 이제 나의 누명을 벗길 때가 되었네. 사또는 눈물을 흘리며 즉시 한양의 임금에게 올리는 긴급 장계를 썼습니다. 스승의 결백을 증명하고 그를 모함했던 간신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또의 섯을 퍼런 시선이 마당 구석에 떨고 있는 만석에게 향했습니다. 저자는 누구인가? 서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겨울 눈보라 속에서 쫓겨난 일, 그리고 만석이 자신들을 불태워 죽이려 했던 일을 담담히 고했습니다. 사또는 불같이 노했습니다. 내 이놈 감히 하늘이 내린 인륜을 저버리고 내 아들의 은인이자 나의 스승을 해하려 했단 말이냐. 여봐라, 저자를 당장 하옥하라. 만석은 그 자리에서 끌려 나갔습니다. 그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서리에게 돌아갔으며 그는 심한 곤장을 맞은 뒤 마을에서 영원히 추방되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서리보다 더 비참한 신세가 되어 정처 없이 떠돌게 되었지요. 며칠 뒤 한양에서 엄영이 도착했습니다. 이담을 모함했던 간신들은 모두 파직되었고 임금은 이담의 신분을 즉시 회복시키고 그를 다시 내의원의 수우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담은 정중히 사양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폐하 소신은 궁궐의 병보다 민초의 삶을 돌보는 진정한 의원을 이곳에서 만났나이다. 소신의 남은 생은 이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며 보내고자 하나이다. 왕은 그의 뜻을 존중하여 그가 그곳에 머물며 백성을 돌볼 수 있도록 많은 약재와 집을 지을 재물을 하사했습니다. 이담은 궁궐에서 온 비단옷을 벗고 다시 편안한 무명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는 만개한 진달래가 흐드러진 상잇을 여전히 묵묵히 약초밭을 돌보고 있는 서리에게로 갔습니다. 그는 그녀의 거친 손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리 부인, 나는 평생 병을 고치는 의술을 행했소. 하지만 부인은 죽어가는 생명 그 자체를 살려냈소.
나의 의술은 부인의 생명의 손길 없이는 반쪽짜리에 불과하오. 그가 고개를 들어 처음 만났던 그 밤처럼 맑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의 남은 삶을 부인의 그 손과 함께하며 사람들을 구하는 데 써도 되겠소. 서리는 대답 대신 붉어진 눈시울로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흙이 묻은 그녀의 손 위로 따뜻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사또가 내어준 땅과 임금이 하사한 재물로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신 마을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상이슬게 튼튼하고 따뜻한 약방, 이 딸린 집 상징적 결말을 지었습니다. 이담은 자신의 의술로 병의 근원을 진단했고 서리는 그녀의 손길로 기른 약초로 사람들의 기운을 되살렸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아직 찬 기운이 가시지 않은 어느 이른 봄날, 백발이 성성한 이담백발의 노인과 인자한 미소를 지닌 중년의 서리 중년 부인과 그들의 의원 툇마루에 앉아 따뜻한 약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그들의 늦둥이 아들딸 아이들, 이 추위를 뚫고 막 피어나는 노란 복수초 사이를 뛰어다니며 웃고 있었습니다. 청각. 이담이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부인, 참으로 긴 겨울이었소. 서리가 마당의 새싹들을 바라보며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님, 영감님 봄은 늘 이렇게 다시 찾아오지요. 두 사람의 미소 위로 따뜻한 봄볕이 고요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산골 깊은 외딴 마을에 박서리포 슈리라는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시절은 엄격한 예법이 사람의 발목을 묶던 조선, 특히나 여인의 운명은 한낱 갈대와도 같던 때였지요. 서리는 시집 온 지 석 달 만에 남편을 잃고 상문살이 꼈다는 흉한 낙인이 찍힌 채 변수일 결함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거처하는 곳은 시댁의 안채가 아니었습니다. 본래는 묵은 곡식이나 녹슨 농기구를 쌓아두던 뒤뜰, 구석에 낡은 관광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사무제 산 유치가 채 지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부정탄다며 그녀를 이 차가운 흙바닥으로 몰아냈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살도록 지어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도 볕이 잘 들지 않아 눅눅했고 밤이면 흙벽 틈으로 황소바람이 울부짖었습니다. 청각, 해가 지면 방 안에는 기름 한 방울이 아까워 심지만 겨우 적신 희미한 등잔불 시각 하나만이 깜박였습니다. 그 위태로운 빛은 방 안의 냉기를 몰아내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서리는 얇은 무명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한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창호지 바른 작은 문틈으로 멀리 안채의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올 때면 서리는 짧았던 혼인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본래 병약한 선비였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불과 석 달, 그는 채 피어보지도 못하고 시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석 달 동안 그는 적어도 그녀를 불행이라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심한 기침을 하면서도 그녀의 찬 손을 잡아주었고 그녀가 꺾어온 작은 들꽃을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어 주었습니다. 그 미소마저 사라진 지금 서리는 완벽한 고립 속에 갇혔습니다. 서리의 하루는 인시 2인시 새벽 3,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꽁꽁 언 냇가로 향하는 그녀의 집시는 새벽 서리에 하얗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얼음을 깨고 시어머니와 시숙시숙 만석에 옷가지를 방망이질했습니다. 청각. 얼음 깨지는 소리가 손목까지 시리게 울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1년 내내 붉게 부르트고 갈라져 마치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 시각 같았습니다. 안채의 부엌에서는 언제나 구수한 밥 짓는 냄새, 후각과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났지만 그 온기는 서리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시중드는 종과 다름없이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 항아리를 채우고 외양간을 치웠습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그녀를 부르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끼니는 모두가 물러간 뒤 차갑게 식어버린 보리밥 한 덩이와 짠지 미각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슬픔이 너무 깊어 목구멍까지 차오른 사람은 차라리 침묵을 택하는 법이지요.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보고
독하다고도 했고 속을 알 수 없다고도 수군댔습니다. 하지만 서리의 침묵은 독함이 아니라 이미 부서질 대로 부서져 더 이상 소리낼 조각조각 남지 않은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등잔불 아래서 홀로 밤늦도록 바느질을 할 뿐이었습니다. 시숙만석은 특히나 그녀를 미워했습니다. 그는 원래부터 욕심 많고 성정이 거친 자였습니다. 하나뿐인 동생이 죽자 그는 동생이 남긴 얼마 되지 않는 논밭을 자신이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의 일부는 소리가 시집올 때 가져온 작은 지참금, 치찬진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서리의 것이었으나 힘없는 과부에게 힘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만석은 서리를 쫓아낼 구실만 찾고 있었습니다. 전현이 우리 집안의 복을 다 차고 나갔다. 전현을 내보내야 집안이 다시 일어선다. 그는 술이라도 한 잔 걸치는 날이면 을의 광문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청각, 이 재수 없는 년 아직도 붙어 있느냐? 당장 나가라. 서리는 그럴 때마다 숨을 죽이고 어둠 속에서 공포로 떨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곧 과부 며느리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죽음이 오로지 팔자 드센 며느리 탓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네가 들어온 날부터 우리 집에 우환이 꼈다. 네가 내 아들을 잡아먹은 개야. 시어머니의 저주는 서리의 가슴에 매일같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조차 그녀를 피했습니다. 그녀가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가면 아낙네들은 재수 없다며 자리를 피하거나 노골적으로 험담을 했습니다. 쯔읒읒 저 과부 좀 봐. 얼굴에 상문살이 가득해. 가까이 가지마. 우리 애한테라도 올물라. 서리는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늘 고개를 숙인 채 그림자처럼 다녔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마을 전체의 불행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초겨울, 죽은 남편의 첫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안채에서는 며칠 전부터 제사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 후각과 지글거리는 전 부치는 소리, 청각과 담장을 넘어 서리가 있는 광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서리는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며 며칠간 틈틈이 모은 얼마 안 되는 곡식으로 작은 떡을 빚었습니다. 비록 쫓겨난 몸이지만 남편의 제사에 술 한 잔이라도 올리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날이 저물고 제사 시간이 가까워오자 조심스럽게 떡이 든 작은 보자기를 품에 안고 안채의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제사를 돕기 위해 모인 친척 몇몇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리를 발견하고는 못 볼 것을 봤다는 듯 황급히 있어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리는 그들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마루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안채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병풍 뒤로 정성껏 차려진 제사상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촛불이 환하게 타오르고 향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그녀가 마루에 한 발을 내디디려던 바로 그 순간 안에서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산적처럼 거친 얼굴의 시숙만석이었습니다. 내 인연 웬일로 문턱을 넘어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만석은 당장이라도 달려들 듯 험악한 기세로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탐욕과 경멸로 번들거렸습니다. 서리는 품 안에 숨긴 작은 떡을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저 서방님께 술 한 잔만 올리게 해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게 떨렸습니다. 술내가 올린 술을 조상님이 받으실 것 같으냐. 만석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그 재수없는 상문살이 우리 집안을 다 망쳐놓고도 아직 부족하더냐. 네가 감히 신성한 제사상에까지 부정을 태우려 해. 그의 목소리는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고 모여있던 친척들은 모두 고개를 돌리거나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제사 음식을 나르던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보자마자 들고 있던 쟁반을
마루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만석이 말이 맞다. 네가 내 아들을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혼배까지 괴롭히려 드느냐. 당장 그 더러운 발을 치우지 못해. 시어머니의 매서운 눈초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서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뒷걸음질 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만석이 그녀의 품속에서 삐져나온 보따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또 무엇이냐? 그는 짐승처럼 달려들어 서리의 품에서 보자기를 낚아챘습니다. 보자기가 풀리며 정성껏 빚은 하얀 떡이 차가운 흙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이따위 부정한 것이 감히. 만석은 분노에 차서 흙이 묻은 떡을 발로 지시겨 버렸습니다. 서리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차마 짓밟힌 떡을 쳐다보지 못하고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안채에 따뜻한 불빛과 왁자지껄한 소리, 맛있는 음식 냄새는 그녀와는 아무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일이었습니다.